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조선 후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조선 후기 이제 농업 기술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조선 후기는 경제가 대단히 활발해지는,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유교적인 어떤 경제관념에 따라서 근검 절약 그리고 국가 중심의 공무역이 발달했었고 국가 중심의 관영 수공업이 또 발달했었고요. 상업은 국가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발달하지 못했었죠. 따라서 뭐 조선통보라든가 세종 때 또 세조 때 또는 뭐 유엽전이라든가 그렇게 활발하게 화폐가 유통되지도 못했어요. 그죠? 실패를 한 것이죠. 하지만 조선 후기는 다릅니다. 조선 후기는 상품 화폐 경제가 일단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 이유는 농업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결과고요. 또 생산력의 증대에 따른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체제 개편에 따라서 수치 제도가 개편이 됐었죠.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죠? 그 중에서도 특히 대동법의 시행이 아주 큰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잠시만요. 자, 아이고. 여기 있네요. 자,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자, 일단 신분제가 크게 동요했다. 언제부터 그랬죠? 양난 이후부터, 그죠? 양난 이후부터 납속이라든가 공명첩, 그리고 군공, 그리고 노비들의 어떤 도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족보 매매도 있었고요. 이런 가진 방법으로 신분제가 좀 크게 동요했다. 따라서 성리학적 규범에 따라서 이제 중농 억상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이 있어 왔었죠. 그죠?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의도적으로 억제해 왔어요. 그죠? 근데 그러한 통제가 이제 좀 약해진 거죠. 그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또 자, 여기 보시면 경제 구조가 이제 변화했다는 거예요. 경제 구조가. 자, 한마디로 사회 구조의 변동이 불가피하고 또 성리학 질서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 생산력의 발전.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농업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업 기술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농민들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농민들은 국가에 세금 내야 되고 지배층한테 수탈당하고, 자, 그러다가 죽을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한, 스스로 자기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농민들의 자구책 마련의 과정에서 바로 새로운 농업기술과 새로운 작물의 재배가 이제 가능해졌고, 그것을 통해서 조선 후기의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이런 농업기술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농민의 계층 분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농민의 계층 분화는 조금 뒤에 좀 자세히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강조를 할 텐데요. 조선 후기의 정치 또는 사회, 문화의 변화, 자, 이 모든 변화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경제의 변화에 있습니다. 경제의 활성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 예를 들어 지배층들로 하여금 토지 소유 욕구를 더 강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 있는 자가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권력자들 간의 권력 다툼, 곧 붕당 정치의 변질도 따지고 보면 바로 조선 후기의 경제 활성화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농, 자영농, 소작농, 임노동자처럼 다양한 농민의 계층 분화도 결국 뭐 때문이었죠? 바로 농업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모든 사회 변동을 촉진하는 그 요인이 바로 경제 활성화에 있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주전호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병작반수제라고 합니다. 그죠? 병작반수제. 조선 전기에 과전법 체제 하에서는 이 병작반수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죠? 병작반수제를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를 했었고, 사실상 농민들에게는 영구적인 어떤 경작권을 보호를 했었죠. 보장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곧 국가에 의한 토지 수급권제가 폐지되면서 지주전호제가 활성화가 됐고요. 이런 지주전호의 활성화는 결국 농민들의 몰락을 가져왔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지대로 생산량의 무려 2분의 1, 그 이상을 걷어갔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지주제로제의 변화는 결국 농민들, 특히 전호들, 소작농의 삶을 대단히 피폐하게 만들었고, 당연히 소작농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평등하다, 이것을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으로서 자각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바로 어떤 저항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주전호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조선 전기에는요, 지대를 타조법에 따라서, 타조법은 이제 정률지대입니다. 정률. 그러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량의 대략 50%, 2분의 1을 걷는 방식이고요. 또 이렇게 됐을 때는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결과적으로 수확량이 늘어나면 지주의 몫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주가 소작농에게 땅을 빌려줄 때부터 수확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간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주와 전호의 관계를 신분적 예속 관계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는 소작농들이 지나친 소작료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저항이 있게 되고, 따라서 이것이 지주가 소작농에게 소작권을 인정한다거나 소작료를 좀 낮춰준다거나, 또 여기 이제 정액지대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타조법이 결국 도조법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소작농이 도조법에 따라서 소작료를 납부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소작농에게 하나긴 하지만, 이 도조법이라는 것은 정률이 아니라 정해진 액수, 바로 정액지대입니다. 대략 평균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를 납부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지주가 받아야 할 몫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지주는 소작농이 농사를 어떻게 짓든, 뭐 게을리든 부지런하든 어떠한 농업 기술을 사용하든 크게 관여하지 않겠죠. 따라서 지주와 전호의 관계를 경제적 계약 관계로 이렇게 바꿔주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뭐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텐데,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양반 있죠, 양반. 이 양반도 중앙 권력을 끝까지 잡고 있는 이 권반, 그리고 중앙 권력에서 밀려났지만 향촌에서 어느 정도 아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향반, 그리고 완전히 몰락한 양반인 잔반으로 이렇게 양반이 계층이 이제 분화가 되죠. 이런 양반들의 계층 분화의 어떤 원인은 결국 붕당 정치의 변질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붕당 정치를 변질시킨, 그 정치의 변화를 준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경제적 변동에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경제적 변동이 중앙에서의 권력 다툼, 바로 붕당의 변질을 가져온 것이고, 이러한 붕당의 변질이 결국 양반의 계층 분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농업 생산량의 어떤 발전 배경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어떤 자구책이었다. 또 국가가 이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좀 장려하고 좀 지원을 해주기도 하죠. 첫 번째, 자, 개간 사업을 장려했다. 그런데 이런 개간 사업의 장려는 실제로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독약입니다. 왜냐하면 개간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면해주는 바로 그런 혜택을 주게 되는데, 개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간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력과 그다음 노동력이 필요하죠. 따라서 일반 농민들은 개간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따라서 양반들이 주로 개간을 통해 자신의 사유지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소유할 수 있는 토지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주로 주도했다는 것. 그래서 이 양반들에 의한 토지 겸병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농민은 오히려 농민은 소유지를 잃거나 경작지가 감소되는 이러한 문제를 낳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러한 자구책으로서 바로 농법 개량, 새로운 농업 기술의 개량을 가져왔다. 그럼 어떻게 농법이 개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벼농사는 논에서 짓죠. 그래서 벼농사를 우리가 수전 농업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물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 것이죠. 원래 이양법 전에 이 벼농사는 직파법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에다가 직접 벽실을 뿌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벽시 중에는 뭐 불량 벽시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우량 벽시도 있겠지만 뭐 잡초들과 함께 이렇게 자라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농부가 논에 가서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하지만 이 이양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해줘요. 뭐냐면 논이 있을 때 수확이 끝나면 여기다 보리를 심게 돼요. 바로 가을에 보리를 심게 되고, 그리고 봄이 되면은 이 보리가 자라고 있는 이 논 한편에다가 모를 심는 거죠. 모를. 예. 그래서 모를 심어서 보리 수확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잘 자란 아주 튼튼한 모만 뽑아다가 다시 옮겨 심는 겁니다. 예, 보리 수확이 끝난 논에다가 다시 옮겨 심죠. 따라서 1년에 농사를 일단 2번 지을 수 있다. 곧 이모작이 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 튼튼한 좋은 모만 뽑아다가 다시 옮겨 심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초 작업도 매우 수월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이양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위 면적당 노동력은 노동 투입량은 절감시키고 생산량은 증가시키는 매우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양법은 고려 말에 이미 그 기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일부 지방에서 이미 행해졌었죠. 그런데 아주 심각한 단점이 있어요. 바로 봄철에 높새바람이 불어오는 바로 모내기철에 늦봄쯤 되죠. 이때 우리나라는 가뭄시기예요. 봄 가뭄이죠. 이양법은 가뭄에 아주 취약합니다. 따라서 모험성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굳이 이 모험적인 실패할 확률이 있는 이 이양법을 내버려둘 수는 없겠죠. 따라서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법으로 이양법을 엄격히 금지를 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이제 수리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민들이 이렇게 좋은 방식을 내버려둘 수는 없겠죠. 따라서 수리시설, 저수지라든가 보라든가 이런 저수지를 확충함으로써 이양법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이양법이 점점 행해지는 곳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양법의 장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력의 절감을 가져온다. 수확량은 증대시킨다. 그리고 1년에 농사를 2번 지을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요. 농사를 지을 때 들어가는 노동량을 절감시켜 주다 보니까 이제 한 집안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한마디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광작을 가능하게 하죠. 광작.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갖고 있는 농민은 심지어 소작농이라 하더라도 아주 넓은 땅을 농사 짓게 돼요. 광작. 그런데 토지는 한계가 있죠. 토지는 정해져 있어요. 절대량이. 그런데 일부가 광작을 통해서 넓은 토지를 농사짓는 광작을 시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농민들은 한마디 농사질 땅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양법의 시행은 광작을 가능하게 했고, 광작은 결과적으로 분홍을 증가시켰고, 이러한 분홍의 등장은 일부 농민의 또 몰락을 가져오죠. 한마디로 농민의 계층 분화도 결국 이양법, 광작이라고 하는 농업 기술에서도 시작됐다. 이건 제가 전 시간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겁니다. 자, 정부가 왜 이양법을 금지했는지 나오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수리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런 수리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수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관청을 만들게 돼요. 그걸 재언사라고 하게 되고요. 또 권력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양반 지주라든가 또는 지역 유지들이 이 저수지의 물을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조 때는 개인에 의한 수리시설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재언 절목이라는 걸 반포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전농업, 바로 벼농사에 관련된 것이었고요. 이제 변종법, 이건 밭농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밭농사. 옛날에는 만종법이라고 그래서 밭이 그냥 이렇게 평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이랑과 고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종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이랑, 밭 두둑이라고 하죠. 이렇게 높이 솟구쳐 있는 부분이요. 여기다가 이제 곡식을 심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수를 이제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예, 배수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햇빛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일조량도 풍부하고 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한파라든가 이런 바람에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제초 작업에도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견종법으로 바꾸게 되죠. 조선 후기에는 바로 이랑이 아닌 고랑에다가 예, 작물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배수에 좀 취약하긴 하지만 그래서 주로 겨울 작물 있죠. 예, 가을에 파종을 해서 봄철에 수확하는 작물들 주로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견종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견종법 또한 이양법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절감과 이제 수확량의 증대를 가져와서 조선 후기에 농민들의 수익을 높여주는 하나의 방식으로 많이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12법인데요. 자, 12법은 우리가 흔히 거름을 주는 거죠. 거름. 12법은 이 고려 시대에도 이미 대단히 발전을 했었어요. 그죠? 녹비라든가 퇴비 이러한 것들을 개발해서 휴경제를 감소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조선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녹비, 퇴비에 더해서 이제 뭐 석회라든가 그다음 덧거름, 밑거름과 같은 다양한 거름 주는 방식이 개발됨으로써 결국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농기구의 이제 개량이 나타났다. 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요. 상품 작물의 재배. 자, 중요합니다. 그죠? 조선 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잉여 생산이 거의 없습니다. 예. 따라서 또 상업도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물을 재배하는 목적은 결국 먹기 위한, 그 자급을 위한 농업이었죠.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종자가 개량되고 새로운 농업 기술이 등장하면서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팔기 위한 작물이 이제 재배되는 거죠. 심지어는 쌀, 주식인 이 쌀도 조선 후기에는 상품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쌀의 상품화는 당연히 토지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고 당연히 권력자들에 의한 토지 소유욕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었겠죠. 또한 이제 외래 작물이 들어오게 돼요. 조선 후기에는 뭐 담배라든가 또는 담배, 고추, 호박과 같은 이런 외래 작물이 상품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대단히 활발하게 이제 재배가 되고요. 또 담배뿐만 아니라 약재, 인삼. 특히 인삼 같은 경우는 18세기 이후에 개성을 중심으로 점점 전국적으로 그 재배량이 좀 확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래 작물과 또는 인삼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가치가 높은 이런 상품들, 이러한 것들이 조선 후기에 상품 작물로서 이제 재배가 됐다. 또 구황 작물이 이제 재배가 되죠. 구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황 차료라는 것도 있었죠. 바로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작물. 바로 외국에서 들어온 고구마와 감자입니다. 이 고구마와 감자는요, 좀 건조하거나 조금 비가 잘 오지 않는 건조한 지역, 그 다음에 좀 한랭한 지역에서도 좀 잘 자랍니다. 그래서 토양이라든가 기후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보니까 다른 작물이 흉년일 때도 이 감자와 고구마는 안정적으로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떤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작물이다. 그래서 이제 구황작물이라고 하고요. 조엄이라는 사람이 통신사로 갔다가 일본에서 돌아올 때 바로 이 고구마를 처음 들여왔고요. 자, 이것이 이제 감저보라든가 종저보라는 걸 통해서 그 재배법이 알려졌습니다. 또 감자는 이제 청에서 수입되죠. 고구마는 일본, 감자는 청에서. 자, 농업 경영의 변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광작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광작이 왜 가능했었죠? 이름 그대로 광작, 넓은 광자예요. 넓은 범위를 경작한다.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건 결국 이양법이었죠. 이양법에 따라 노동력을 절감하게 됐기 때문에 1인당 경지 면적이 증가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민, 여기서 이제 일부 농민이 대부분 이런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바탕으로 크게 이 대규모의 어떤 경작을 통해서 부자가 됐던 바로 분홍들을 얘기하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광작과 같은 새로운 농업 기술이 가져온 결과 바로 농민층의 분화입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해왔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광작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분홍, 자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영농,
감소했습니다. 소작농은 증가했죠. 크게. 임노정자도 증가합니다. 왜? 일부가 많은 땅을 소유했으니 땅을 소유하지 못한 농민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일부 이제 농민들은 농촌을 벗어나게 돼요. 농촌에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광업 도시, 주로 이제 서북 지방에 많죠. 광부가 되거나 또는 도시에 가서 도시의 상공업자 또는 빈민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 중도화라는 상인들이 있어요. 이 중도화라는 상인들은 시전 상인들한테 물건을 떼서 서울 변두리 지역에 가서 물건을 파는 소매 상인들인데 대부분 농촌에서 도시로 흘러들은 이런 빈민들에 의해서 이제 중도화라는 상인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이제 광부, 그 1811년에 순조 때 바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요. 홍경래는 잔반이지만 이 홍경래의 난에 가담한 세력은 대단히 다양하거든요. 잔반들도 있고 또는 중소상인들도 있고 몰락한 농민들도 있지만 그중에서 주력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광부입니다. 왜냐하면 광부는 원래부터 광부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농촌에서 농사를 했던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농민을 이탈해서 몰락한 농민들이 광산으로 가서 광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에 좀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홍경래 난에 좀 가담을 하게 됐다는 거. 이것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토지 소유의 집중. 자, 이건 뭐 직접 폐지 이후에 지속돼 왔다. 그래서 지주전환이 확대됐다 말씀드렸고요. 양반 관료들에 의한 토지 집적이 확대됐다. 그럼으로써 결국 농민들의 몰락을 좀 가속화시켰다는 것이죠. 자, 광작과 토지 소유의 집중의 결과 결국 농민의 몰락, 농촌 경제의 파탄을 가져왔고요. 이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국가를 유지해왔던 기반, 곧 이 기반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농업 경제죠. 그리고 농민입니다. 이런 농민들의 몰락을 이제 가져왔다. 하지만 일부 분홍들에 의해서 전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항법이라든가 광작이라든가 견종법이라든가 새로운 농업 기술 발전했고 생산량 증가했고 이러한 잉여 생산이 판매되면서 상업 경제, 화폐 경제 다 발달했지만 절대 다수의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몰락을 가져왔다.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자, 지대의 변화를 볼까요? 자, 지대라고 하는 것은 소작농이 토지의 주인인 지주에게 줘야 되는 그 대가가 바로 지대입니다. 그죠? 토지를 임대한 대가가 바로 지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제가 조선 전기에는 대체로 타조법이었다. 타조법은 정률지대 대략 2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보통 타조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후불제입니다. 후불. 그러니까 농사가 다 끝난 후에 농사가 마무리되고 수확이 끝난 후에 생산량의 2분의 1을 가져오는 거니까 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죠? 지주에 의한 전호들, 소작농의 간섭이 심하다. 곧 신분적 예속 관계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분적 예속 관계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이 도조법은 대략 3분의 1 정도의 액수를 선불로 주로 지급하게 돼요. 선불로. 그러니까 소작농이 지주에게 땅을 이렇게 빌리는 순간 이 땅의 평균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를 미리 주는 거죠. 미리.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작농은 지주의 간섭 없이 이미 대가를 줬으니까 간섭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새로운 농업 기술을 접목해 볼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농업 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신분적 예속 관계가 아니라 바로 경제적 단순한 경제적 계약 관계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단 조심할 점은 이 도조법을 모든 소작농에게 다 적용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도조법을 행사할 수 있는 소작농들은 주로 도지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도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작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양반 지주가 개간을 할 때 그 개간 사업을 함께 도왔던 농민이라거나 또는 어떤 집안의 대대로 조상 대대로 그 집안의 토지를 경작해 함으로써
이 경작권을 하나의 권리로서 획득한 이러한 농민의 경우가 이제 도지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도지권을 가진 일부 소작농에 한해서만 도조법에 따라서 이렇게 혜택을 좀 받다. 혜택보다는 과거에 비해서 이 지대가 좀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전반적으로 이 지대의 변화가 소작농들의 지위를 조금은 향상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일부 지주의 경우에는 이 소작료를 화폐로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소작료의 급납화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것은 조선 후기의 화폐 경제의 발달과 어떤 일맥상통한 어떤 배경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수공업 볼까요? 자, 원래 조선 전개는 관영 수공업이 발달했었죠. 각 지역에 수공업자들이 있었고요. 이 기술자들이죠. 이 기술자들을 관청에 등록을 시켰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기술자들을 관청에 등록시켰을 때 그들을 공장이라고 불렀고요. 공장. 이들의 명단을 공장안이라고 그랬죠. 그 문서를. 그런데 전차 16세기 이후에 이 공장들이 관청에 소속된 공장들이 점차 이 등록을 기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영 수공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 정조의 경우에는 이 장인 등록제, 곧 공장안을 폐지합니다. 공장안을 폐지하게 되면 결국 이제 자유롭게 관청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풀려난 이 수공업자들은 자기 작업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이 생산된 물건을 팔아서 생긴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거죠. 장인세를. 자, 이런 수공업자를 우리가 납포장이라고 합니다. 납포장. 예. 자, 정리해 볼까요? 조선 전기에는 수공업자들이 관청에 등록돼서 자기에게 부과된 일정량의 물품을 생산해서 납품하고 초과 생산된 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 곧 공장 안에 등록이 되어야 했지만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이 관영 수공업 물품보다는 민영 수공업자들이 만든 물품이 조금 더 품질이 좋아요. 사람들의 수요가 민영 수공업 쪽에 조금 더 몰리다 보니까 장인들은 점차 이 관청에 소속되기를 기피했고, 그래서 국가는 현실적으로 정조 때 이 공장안을 폐지함으로써 이제 수공업자는 자유를 얻게 됐고, 자유를 얻게 된 수공업자들은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팔고 여기서 이제 장인세를 납부하는 바로 납포장이 되었다는 거죠. 납포장. 자, 정조 때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선대제라는 방식이 나옵니다. 선대제. 예, 개인적으로 이 선대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선대제는 상업자본에 의한 수공업 지배 현상입니다. 예, 전 시간에 우리 수취제대 개편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제도는 공인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공인이 국가로부터 특정 물품의 조달에 대한 대가로 공가를 받게 되면 이 공인이 수공업자에게 원료 구입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도록 주문하는 것이죠. 그 주문 생산제인데 그 대가를 미리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미리 대금을 준다의 선대제입니다. 자, 이때 공인은 상인이고 말 그대로 수공업자는 수공업자니까 상업 자본에 의한 수공업 지배 현상. 당연히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누가 대부분 차지하느냐? 바로 상인인 공인들이 차지하게 되죠. 따라서 일부 수공업자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이 원료를 구입할 어떤 자금이 부족한 수공업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몇몇 수공업자들은 따라서 18세기가 되면은 상업자본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자본을 모아서 원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수공업자는 나중에 우리가 독립수공업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독립수공업 이전 단계에서 상업자본의 자본을 받아 수공업자가 물품을 생산하는 방식, 그거를 선대제라고 하게 되고요. 이 선대제는 조선 후기가 자본주의가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였음을 의미하는 자본주의 맹아론. 그러니까 조선은 일본이라고 하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형성된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 이전에 이미 조선은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했다.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선대제입니다. 자본주의 맹하론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자료는요. 조선 후기에 선대제가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어떤 여인이 아주 고생을 해서 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 배를 짰어요. 근데 배값이라 미리 받은 돈은 관청빚에 다 털렸고 그리고 짠 배는 남쪽 장사치에게 다 줬다. 그러니까 장사치에게 미리 배값을 받고 물건을 생산한 다음에 장사치에게 주고 그러니까 생산자가 수공업자의 상인에게 미리 돈을 받아서 물건을 생산한 후에 장사치에게 다시 줬다. 이게 바로 선대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수공업자 아까 말씀드렸죠? 상업자본에서 벗어난 독립수공업자들이 근데 수공업자는 영세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혼자서는 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몇몇 같은 물품을 생산하는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일부 수공업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고 작업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형식이겠죠. 이것은 마치 유럽 중세 말에 있었던 어떤 길드 제도와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수공업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어떤 작업장이 마련된 마을, 이걸 점촌이라고 하고요. 이런 점촌에서는 녹그릇은 농기구, 모자 등 이런 다양한 물품을 생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독립수공업 촌락을 경기도 안성이나 평안도 정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성도 유기 녹그릇으로 매우 유명하죠. 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청의 녹그릇 생산지인데 이런 데가 점촌이 형성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광산 보겠습니다. 광업이죠. 일단 광업은 조선 전기에는 자, 이렇게 광산이 있다고 칠까요? 자, 이렇게 광산이 있으면 자, 이걸 누가 어떻게 광물을 채취하느냐? 국가가 이 광산을 소유하게 되고요. 국가는 각 지역에 이 광산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관에게 이 광산 채굴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지방관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부역 노동을 통해서 이 광산을 개발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부역제는 16세기 이후에 부역제는 해이해졌죠. 따라서 더 이상 부역을 동원해서 광산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17세기 이후에는 민간에게 국가가 아니라 민간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채라고 합니다. 사채. 민간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했다. 사채를 허용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설점수세제라고도 하는데요. 설점. 우리가 집단 수공업 촌락도 점촌이라고 하지만 광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점을 설치하고 자, 국가가 설치하는 거죠. 국가가 예를 들어 국가가 어떤 광산과 그 광산을 채굴할 수 어떤 작업장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제 부대 시설, 광산에 필요한 어떤 재련장, 어떤 부대 시설들을 국가가 설치해 놓고 그리고 민간에게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한마디로 허가를 내주고 그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점을 설치하고 세금을 걷는 방식이다 해서 설점수세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설점수세제. 사채를 허용하고 대신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죠. 자, 효종 때 처음 시행이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가가 그 비용, 그러니까 광산 지역의 재련장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이 점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낸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이제 민간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민간이 예를 들어서 재련업자나 제분업자들을 고용해서 광산을 채굴하면 그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국가가 이제 세금으로 걷는 방식, 그걸 설점수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두 단계, 나중에 보면 이제 세 단계까지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방식이 채은관제입니다. 채은관제. 채은관은 관리입니다.
말 그대로 은을 채굴하는데 관여하는 어떤 관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채은관을 은이라든가 이런 광물을 채취하는 광산에 파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주에게 설점을 허가하고 그래서 물주는 자본가입니다. 주로 상인들이겠죠. 이 광산 채굴권을 국가에게 돈을 내고 허가권을 딴 바로 투자자, 자본가가 바로 물주고요. 이 물주에게 민간에게 설점을 허가한 후에 채은관, 중앙에서 파견한 이 채은관에게 세금을 걷도록 하는 방식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별장제는 뭐냐? 별장제는 관리가 아니라 별장이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세금을 걷는 방식인데요. 이 별장은 관리가 아니라 주로 상인들입니다. 상인. 자, 호조가 각 지역의 광산을 관리하는데 이때 호조가 별장이라고 하는 민간 상인을, 민간 부상대고를 광산에 파견하게 되고 이들로 하여금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쉽게 말하면 이들은 뭐냐? 부세를 위한 또는 수세를 위한 세금 부과를 위한 어떤 그 청부업자다. 청부업자. 부세 청부업자 또는 수세 청부업자가 바로 별장이다. 관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이렇게 청과의 무역, 특히 개시무역과 함께 또 후시무역도 발달하죠. 민간 사무역도 발달하는데 명나라 중기부터 중국은 은을 화폐로 사용했기 때문에 청과의 무역에서는 당연히 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됐고요. 물론 일본에서 은을 수입해다가 청나라에 되파는 어떤 은 무역을 통해서 조선이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은 자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광 개발이 대단히 활발해집니다. 따라서 17세기 말에는 약 68개의 은광이 이제 개발되기도 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수령 수세제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좀 전에 설점 수세의 방식이 처음에는 채은관이라는 관리를 파견해서 세금을 걷는 방식. 두 번째는 호조가 광산을 이제 책임지면서 물주에게 광산 채굴권을 허용하고 별장이라고 하는 서울의 부상대고들을 파견해서 세금을 걷는 별장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별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리가 아니라 상인이다 보니까 대단히 이 지방관들하고 짜고 이런 불법적인 어떤 채굴을 많이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는 이 별장제 하에 설점 수혜제를 이제 폐지하게 되고 각 지역의 수령이 직접 세금을 거두도록 합니다. 이것을 수령 수세라고 하고요. 다만 수령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수령이 물주라고 하는 투자자에게 한마디로 광산 개발의 허가권을 갖고 있는 이 물주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도 넓게 보면 설점수세제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점수세제는 채은관제, 별장제, 그리고 수령수세제로 이렇게 변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잠채. 이 잠채는 뭐냐면요. 17세기 말부터 대단히 광업이 활기를 띠다 보니까 이 수익이 매우 큽니다. 광산 개발은. 따라서 농촌에서 몰락한 농민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광산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국가가 농민에 대한 통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사채를 공개적으로 채취하는 걸 좀 금지하게 되고 좀 제한하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사채 허용을 좀 줄이게 되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통제가 좀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채 몰래 채굴하는 정부의 눈을 피해서 지방관한테 뭐 어떤 뇌물을 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몰래 채굴하는 이런 잠채가 성행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광산 경영의 형태,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산 경영 형태를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업 체제가 나타납니다. 분업. 예를 들어 국가로부터 광산을 채굴할 수 있는 허가를 갖고 있는 물주, 자본가이자 투자자고요. 전문적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사람을 덕대라고 하는데
이 물주가 덕대를 고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업사장입니다. 전문 경영인. 예. 그리고 이 덕대는 또 혈주를 고용하게 돼요. 혈주. 그러니까 물주가 덕대와 혈주를 고용할 수도 있고 또 덕대가 이 채굴업자인 전문적으로 갱을 파는 이 채굴업자인 혈주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전문 경영인 그리고 전문 채굴업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재분을 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땅을 파는 굴진업 또는 운반하는 사람, 그다음 분쇄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광부들이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작업의 분업화. 예, 분업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고전 경제학자를 대표하는 애덤 스미스의 경우 이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분업과 협업입니다. 혼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보다 공정이죠. 물건을 생산하는 공정을 다양화시키고 그 공정을 한 사람에게 따로따로 분업을 시키게 되면 작업의 능률과 효율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죠. 바로 아까 선대제와 함께 이 광산 경영의 어떤 분업화라고 하는 것은 광업의 분업화는 조선 후기 자본주의 맹화론의 또 하나의 근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조선의 광업의 변화를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보실까요?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업을 해왔던 부분이에요. 설명을 계속 드려왔던 부분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공인의 등장. 자, 왜 등장했죠? 바로 대동법 시행 이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대동법 시행 이후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상업의 활동의 변화가 일단 나왔는데 조선 전기는 수공업, 광업, 상업이 모두 규제됐어요. 그죠? 모두. 특히 관허 상인들만 물건을 팔 수가 있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양 같은 경우에는 시전 상인들만 팔 수 있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보부상, 관허 상인 보부상들만 팔 수가 있었죠. 수공업자는 관청에 반드시 등록이 돼야 했었고요. 자,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은 생산량의 증대, 수공업의 발달, 또 상품 경제의 발달,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화, 그래서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농민의 계층 분화를 가져오면서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기 시작했었죠. 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조선 후기 전반적으로 상업의 발달을 가져오는 어떤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인이다. 예, 공인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다음에 그것을 국가에 납품하는데 그럼 물품을 누구한테 구매하느냐? 바로 수공업자죠. 수공업자에게 필요한 국가에게 위탁받은 물품을 수공업자에게 위탁 생산해서 그것을 가지고 국가에 납품하는 것이죠. 따라서 공인의 등장은 수공업의 성장을 가져왔고, 수공업의 성장을 가져왔고, 또 이 과정에서 당연히 지방 장시의 활성화를 가져왔겠죠. 각 지방의 어떤 특산품들을 이제 국가가 직접 조달하는 게 아니라 공인들이 가서 조달을 해서 국가에 납품하는 방식이니까 당연히 지방 상업의 발달,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본을 형성한 공인들은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로 성장을 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사상이 있죠. 사상. 사상은 물론 한자로는 개인 사자를 쓰지만 자유상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유상인이다. 자, 이 과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성이 있죠. 자, 경복궁이라는 도성 앞에 시전 상인들만이 오직 물건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전 상인들만 관허 상인이다. 만약에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장사를 한다면 이들은 불법 시장이라고 해서 난전이라고 부르게 되죠. 난전. 그래서 한때는 이현, 칠패, 종로, 지금의 종로라든가 또는 뭐 동대문, 남대문 이런 이현과 칠패에서 이런 난전들이 성행하게 돼요. 따라서 국가에게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독점적인 어떤 판매권을 갖고 있는 시전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난전들이 마음에 들지 않겠죠. 따라서 정부에게 이런 난전들의 어떤 상회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자 인조 때는 시전 상인들에게 직접
난전을 금지할 권리인 금난전권을 부여하게 되죠. 예, 언제 부여했다고요? 바로 인조 때입니다. 자, 인조 때 금난전권을 부여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시전 상인들은 국가로부터 금난전권을 인조 때 획득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시전 상인들은요, 이 지방에서 어떤 물품을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 이런 다양한 물품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협박을 해서 난전으로 몰아서 어떤 정부에게 처벌을 받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하게 되고 물품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의 뺐다시피 이렇게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폐단이 많아지게 되면서 정부의 끊임없는 시정, 개선의 어떤 요구가 있어 왔고, 그래서 정조 때는 체제공이라는 어떤 재상의 건의에 따라서 결국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들이 갖고 있던 금난조건을 모두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791년 신해년에 있었다 해서 신해통공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신여년에 신해년에 상공업의 자유를 허락해 줬다는 거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신해통공. 다만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신해허통이라는 것도 있죠. 예, 신해허통은 철종 때 서얼들에게 관직 진출을 허용해 준 것을 신해허통이라고 하고, 신해통공은 금난정권이 가지고 있던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던 금난정권을 폐지한 것. 예, 이걸 신해통공이라 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신해통공 이후에는 이제 누구든지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상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 자유상인들이 확산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뭐 도구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구는 여러분들 허생전 아시잖아요, 그죠? 그 허생전에 보시면 허생이 공부하다가 때려치고 이 변부자한테 돈을 꾼 다음에 안성에 가서 과일을 다 사들이죠. 그래서 과일이 막 썩어나가도 막 팔지 않다가 과일 가격이 오르면 그제서야 팔아서 이익을 남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매점 매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특정 물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도매상인들을 이제 도구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사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해통공 이후에 등장한 어떤 상인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상, 송상, 유상, 경강상 네 상들이 있는데, 자, 만상은 의주 있잖아요. 자, 의주 상인을 만상이라고 해요. 의주 상인을 만상이라고 하고, 당연히 청과의 국경지대에 있으니까 청과의 대외 무역을 독점하는 상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의주 지역에는 중강 개시와 중강 후시가 열리던 곳이기 때문에 매우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니까 이 만상들의 어떤 세력은 대단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옆에 동래라는 지역 있죠. 이 동래에는 외관이 설치가 돼 있어요. 곧 일본하고의 무역을 주관하는 곳이 외관이죠. 바로 이 동래 지역의 상인을 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상은 청과의 무역을, 내상은 일과의 무역을 독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개성에 송상이라는 상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개성 상인들인 송상은 청과 일본 상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물품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인삼이죠, 인삼. 따라서 송상은 만상과 내상을 연결하는 곧 청과 일본의 무역을 독점했던 만상과 내상을 연결하는 중개상인들이죠. 중개무역상인들. 따라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데, 그 송상들의 전국적인 조직망, 각 지역의 어떤 대리점을 송방이라고 부릅니다. 송방. 뭐 송도 어떤 부기로도 유명하죠. 자, 그리고 이제 평양의 상인들을 유상이라 하고요. 한강과 금강, 서해, 남해를 오가면서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선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선상이 바로 경강상인입니다. 이런 경강상인들은 미곡, 그러니까 쌀이죠. 미곡이라든가 어물이라든가 또는 소금이라든가 주로 이러한 것들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상인들입니다. 따라서
풍년에도, 그러니까 뭐 쌀이 풍년이면 당연히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경강상인들이 전국에 있는 이 미곡을 배를 통해서 서울로 운반한 다음에 서울에다가 쌓아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쌀값이 폭등하면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내다 팔아서 어떤 이 도시 빈민들의 어떤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경강상인들은 미곡, 어물, 소금을 독점적 판매했던 어떤 선상들이다. 나중에 개항 이후에는요, 외국 상인들과 맞서기 위해서 이 경강상인들은 증기선을 구입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개항 이후에 몰락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 말씀드렸죠. 자, 만상은 바로 청과의 무역을, 그다음에 내상은 일본과의 외관 무시를 주도했고, 송상이 이들을 사이를 연결하면서 어떤 중개 무역으로서 큰 이익을 차지했었고요. 유상은 그냥 평양상인이고, 경강상인들 중요하죠. 자, 경강상인들이 미곡 어물들을 주로 독점하는 상인이다. 자, 장시는 말 그대로 시장입니다. 시장. 지방에 있는 시장이 장시죠. 15세기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15세기에 처음 등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뭐 15일장이 좀 일반적이었어요. 15일장, 11장, 일부 지역은 7일장.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18세기 무렵이 되면은요, 무려 지방의 장시가 1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대부분 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장의 터울이 5일이었죠. 그래서 5일장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이제 상설시장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일부입니다. 뭐 강경, 은율처럼 지방에서도 어떤 특정 물품의 집산지의 경우에는 이런 상설 장시가 열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5일장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경기도 광주의 송파장, 남한강과 이제 북한강이 만나는 한양으로 들어오는, 서울로 들어오는 내륙 수운 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은진 지역의 이제 강경장, 덕원의 원산장, 창원의 마산장, 대부분 강, 하구, 포구 지역에 이러한 큰 장시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보부상이 있는데, 이 보부상은 중요한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보부상은 국가에 허락받은 관허상인들입니다. 관허상인들. 예를 들어서 보상과 부상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찜장수라는 게 있죠. 대체로 이제 부녀자들이 필요한 물품들, 이러한 좀 작은 물품들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상인을 보상이라고 하고, 이제 등찜장수, 등에 지고 다니고 팔아야 되는 어떤 어물이라든가 어떤 옷감장수들,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부상이라고 합니다. 붙여서 우리가 바로 보부상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 관허상인이라는 겁니다. 또 이들은 전국 각 지역 곳곳마다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보부상 조직은 전국적인 어떤 정보망으로 국가에서 대단히 중시 여기는 집단입니다. 전국의 어떤 정보, 전국의 유통망을 장악하고 전국의 정보망을 형성하고 있는 보부상들. 그래서 훗날 개화기에는요, 이 보부상들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관청으로 해상공국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죠. 해상공국. 그러다 보니까 이 보부상들은 관권 세력과 많이 이제 결탁이 된 어용상인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갑신정변 때 이 급진파들은 이 온건 개화파, 집권층과 결탁되어 있던 이 보부상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바로 해상공국을 혁파하기도 하죠. 혁신정각 14개주에서. 나중에 이제 이 보부상을 관리하는 관청에는 광무개혁 때 상무사라는 관청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보부상은 관허상인이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포구상인입니다. 포구. 포구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어떤 그런 지점, 강 하구에 주로 이제 포구상인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포구상인들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조선은 육로보다는 하천교통 또는 수운교통이 발달했죠. 예를 들어 세금으로 얻은 곡식도 배로 운반하는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시대는 주로 하천을 통해서 물자를 유통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포구 상인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조선 후기에는 선상들의, 특히 경강상인이죠. 이런 선상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하나의 유통망이 형성되기도 했다. 칠성포, 강경포, 원산포, 마산포 등이 이제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포구 상인들이 누가 있느냐? 선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경강상인이 대표적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저는 객주와 여각만 말씀드릴게요. 자, 객주와 여각. 예를 들어서 자, 저기 A라는 포구가 있고 여기 B라는 포구가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육지라고 칠게요. 자, 어떤 선상들이 물건을 싣고 이 지역에 옵니다. 그럼 이 선상들은 이 지역에서 가져온 물건을 이 객주 또는 여각에다가 물건을 맡겨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객주와 여각은 선상들이 가져온 물건을 보관해주는 보관업 또는 위탁 판매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돈이 필요할 때는 이 선상들에게 돈을 대출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업에도 종사하게 되는 거죠. 위탁 판매, 창고업,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금융업까지.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어음이라고 하는 신용화폐가 이들 사이에서 발행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상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원래 그 거간꾼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간꾼. 그러니까 물건을 가진 사람과 물건을 필요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중개해 줌으로써 중간에 수익을 어떤 수수료를 챙기는 거간꾼들이 있는데 이런 거간꾼들 상품들의 어떤 중개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객주와 여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들은 나중에 개화기에는 외국 상인들하고 맞서기 위해서 이들은 외국 상인에 비해서는 자본 규모가 작겠죠. 곧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몇 객주와 여각들이 서로 이제 합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회사라는 것이 생겨나기도 해요. 상회사. 대표적인 게 대동상회 같은 것이죠.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무역을 볼까요? 자, 원래 조선 전기에는 공무역이 중심이었어요. 그죠? 사무역은 엄격히 제한이 됐었죠. 공무역. 하지만 이제 조선 후기에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고 그리고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무역도 발달하게 되는데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 공무역은 자, 중강 개시, 중강 후시. 그러니까 중강은 지금의 의주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가 대외무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교역시장인 개시와 그리고 민간인들이 외국 상인과 교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설시장, 그러니까 사무역 시장을 이제 후시라고 하는데 개시와 후시가 모두 존재하는 곳이 바로 중강이었다. 그리고 외관도 마찬가지예요. 외관도 일본 가구의 어떤 공무역인 개시무역과 또 민간인들에 의한 사무역인 후시무역이 모두 존재했던 곳이고요. 경원과 회령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회령과 경원은 이제 두만강 유역에 있는 바로 공무역 시장이었고요. 책무는 압록강 너머에 있어요. 국경 너머에 있는데 바로 청나라 상인들과 이 조선 상인들이 교역하는 어떤 사설 시장이다. 사무역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 공무역과 사무역, 곧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모두 발전했다는 것이죠. 주된 교역품을 보면은요. 청과의 교역품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일단 은이 있어요. 자, 은. 그런데 일본하고의 어떤 수입품을 보면 또 은이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 조선은 나름대로 은광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일본에서 수입한 은을 다시 청나라에 되팔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종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봤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당연히 인삼. 또 조선 후기에는 이 인삼을 쪄서 보관을 좀 오래 하고 유통기간을 늘린 바로 홍삼, 영양분도 더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홍삼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됩니다. 당연히 수입품은 삼국시대부터 큰 변화가 없죠. 주로 지배층들의 사치품들이죠. 비단, 약재, 문방구 이러한 것들이 주로 수입품이고요. 자, 일본의 수출도 마찬가지로 쌀과 인삼이죠. 쌀은 원래 일본이 이 신기주산대라
평야가 넓지 못했기 때문에 식량이 늘 부족했죠. 그래서 쌀이나 특산품 인삼, 그리고 은, 구리, 황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이 동남아와 교역하면서 가져온 후추 이러한 것들이 조선의 주된 수입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만상은 당연히 청과의 무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간과 책문우시를 담당했다. 내상은 외관우시를, 송상은 바로 만상과 내상을 통해서 청과 일본하고의 중개무역을 했던 그런 상인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의 변동과 관련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돼요. 예를 들어 조선 초태조 때 저화라고 하는 지폐가 발행되기도 했었고요. 물론 저화는 고려말 공양왕 때도 이제 발행이 됐었죠. 그리고 조선 세종 때, 세종대왕 때 구리로 만든 화폐였던 조선 통보가 발행되기도 했으나 결국 유통에는 실패했고요. 또 세조는 팔방통보 또는 유엽전이라고도 하는 전패, 화살촉을 닮았다라고 했었죠. 자, 실패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이제 유일하게 유통에 성공한 화폐가 바로 이제 상평통보인데, 이 상평통보는 원래 인조 때 처음 발행했었어요. 인조 때 처음 발행했는데 발행이 중단됐었죠. 그러다가 효종 때 효종인 북벌이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북벌을 단행하기 위해서 이제 경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북벌을 위한 어떤 경비 조달을 위해서 다시 상평통보를 발행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숙종 때 이 상평통보는 국가의 공식적인 화폐로서 곧 법화로서 공식적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요. 자연스럽게 조선 후기의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함께 화폐 유통이 매우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황이라는 게 뭐냐? 전황이라는 것은 원래 화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어디 물건을 사러 가서 자,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자, 이 펜은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500원짜리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 화폐는 무슨 기능이겠습니까? 가치 척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500원 있습니다 하고 이 물건을 샀어요. 그럼 500원을 주고 제가 이 물건을 받았으니까 이때는 화폐가 교환의 기능을 하는 거죠. 교환의 기능. 그런데 이런 화폐는 또 저장의 기능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을 저축할 때 바로 저장의 기능입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는요, 사람들이 화폐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화폐를 저장 수단으로 강하게 인식했습니다. 한마디로 축제,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서 화폐를 인식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화폐 주조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화폐를 찍어냄에도 불구하고 화폐가 늘 부족해지는 현상, 그것을 전황이라고 합니다. 동전을 대량으로 발행하면 할수록 점점점 없어지는, 퇴장하는, 쌓여가는 화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전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환어음 등의 어떤 신용화폐가 발달했다. 특히 객주와 여각등지에서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화폐 유통에 대해서 실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제 인식이 좀 갈리게 됩니다. 중농학파, 주로 근기 남인들에 의해서 이제 중농학파가 형성되는데, 이들은요 목적이, 근기 남인들, 근경 남인들은 이상적 유교 국가의 질서 체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따라서 화폐 경제의 활성화는 농촌 경제 악화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폐 사용을 부정적으로 봐요. 대표적인 인물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성호 이익은 화폐를 없애자라는 패전론을 주장하게 되고요. 반대로 중상학파, 대체로 이제 노론 출신들이 많았죠. 특히 박지원이 유명한데요. 박지원의 경우에는 이 화폐를 대단히 활성화할 것을 주장해요. 그것을 용전론이라고 하죠. 이익의 패전론, 그리고 박지원의 용전론. 고려 시대의 이제 의천, 대각부사 의천의 경우에도 주전론을 주장하면서 화폐 유통을 활성화를 주장한 적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의 변동은
고대 경제, 중세 경제, 근세 경제, 조선 후기의 근대 태동기의 경제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